올해 그 며칠 전에 중국에서 그 발표된 외국인이 그 응시원서를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냐, 요것에 관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공인의 계사, 이거는 이제 2014년 외국인,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응시원서를 어떻게 접수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파오밍 티아오젠이죠. 조건, 접수 조건이 첫 번째는 이미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그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다음 둘 중에 하나에 부합하면 된다. 첫 번째는高等专科以上学校毕业的学历되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또는 두 번째는 외국의 공인의 계사, 둘 중에 하나면은 파오밍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파오밍 청슈에 있죠. 어떻게 그 파오밍을 하느냐,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왕상 위파오밍,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예비 접수를 한다 이거죠. 그는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때 그 공인의 중국 주체격예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파오밍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심사 요령이 있는데, 그거는 5월 5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그 해야 될 사람은 그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는 처음으로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그 자격 심사를 지금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졸업 예정자,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처음으로 이렇게 파오밍을 하지는 않지만 이 정보가 변경된 사람, 이 사람도 그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비용을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회계 그 고시 과목이 나오죠. 그다음에 고시 방식. 여기 보면은 고시 방식은 B卷하고 그다음에 지수한지화考试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B卷이라고, 요거는 그 클로즈드 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교재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밖에다 내놓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클로즈드 북 시험이고, 그다음에 계산기와 고시, 요거는 약칭 지카오라고 하는데, 요거는 컴퓨터로 문제를 얻고 그다음에 컴퓨터에다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시 방식에서 특정 범위의 파오밍에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제목에가. 그래서 다가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범위의 파오밍 인원은 제외하는데, 특정 범위의 파오밍 인원이 바로 그 아래 5번에 나오는 겁니다. 특정 범위 파오밍 인원은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그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지카오로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작년과 달라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그 전업 단계 시험을 보는 사람은 북경, 상해, 홍콩, 마카오, 여기 네 군데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 네 군데 시험을 볼 때는 각각 어디에 가서 절차를 밟아라 이런 게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북경에 가서 참가를 응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북경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광저우에서도 할 수 있고 심천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빠오먼 그 비용은 북경이나 상해에서 참가하는 사람은 각 지역의 어떤 그런 그 표준에 의해서 내고 상해에서 한 거는 참가하는 사람은 10원을 추가로 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중카우증이 있죠. 중카우증. 이게 시험 응시표. 응시표를 그 다운로드 받고 인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8월 4일부터 22일까지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한 다음에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등록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채점하고 합격 그 표준이 나와 있죠. 자, 이상으로 중국 주체교계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회계사 시험보다는 약간 보기가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회계사 시험은 중국처럼 이렇게 나눠갖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종합적으로 시험을 보게 돼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험이 바뀌었는지. 그런데 한국은 1, 2차 시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단과 시험 합격증을 인정을 안 해줬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도 안 해주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처음부터 단과 합격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그것만 합격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 아니라 만약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1차 전체를 봐야 되고, 또 합격 못하면 또 1차 전체를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중국은 처음부터 1, 2차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6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만 합격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규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한 과목을 합격한 때로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그러니까 첫 번에 시험을 봤더니 한 2년 아무것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5년이 기산이 안 됩니다. 한 과목을 합격 딱 했던 때로부터 합쳐가지고 그 안에 5년 안에 6개의 과목을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회계를 올해 합격했는데 나머지 5년 내에 합격을 다른 걸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합격하는 거를 기점으로 봐가지고 어쨌건 합격을 했는데 5년 걸 합치니까 이게 6과목이 됐다. 그러면 그게 전 과목 합격이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은 그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규정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 단계 6과목을 합격한 뒤에 5년 내에 2과목을 합격하면 된다. 그렇게. 근데 지금 합격자를 보니까 합격률이 보통 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을 합격시켰다는 얘기인데, 이 5년 내에 합격을 못 한다는 건 아마 좀 웬만한 뭐가 아니라면 그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5년 안에. 왜냐하면 6과목 합격할 실력이 2년 안에 그거를 아니죠. 2과목을 합격을 못 한다. 그거는 더구나 아까 그게 빠졌는데, 이 전업 과목 2과목 종합 과목 2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문제는 또 영어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문제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28%입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한 40%까지 올라갈 거라는 그런 그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합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양혜숙 회계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합격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 게 그 종합 단계 시험이 그 이야기는 내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대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려면 미리서 자기가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작년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거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그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는 좀 잘하고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중국어를 했어요. 그러나 그 경영학이나 회계학 쪽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 이런 식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그 회계학 지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좀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그 중국어는 잘하지만 회계학 쪽에 어떤 뭐가 없는 분, 그분이 이 회계사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이 회계 그 시험이 그 회계 이론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원래 그 상업계 학교를 나왔는데 1학년 때 들어가 가지고 이 회계를 낙제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점수를 이제 고등학교는 낙제가 없잖아요. 저를 올려는 줬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실제로 거의 백지를 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 한자를 좀 잘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빌린다는 뜻 아닙니까? 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가 이게 왼쪽에 오는데 이 차변에 기록된 게 전부 채권이라 빌려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같은 거. 차변에 오는 과목 아닙니까?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왜 차변에 쓰는지 거기를 왜 이렇게 차를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대변이라는 거는 대변에 기록된 건 오른쪽인데 이거를 보면은 전부가 우리 차입해온 거를 갖다 이거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죠. 제가 거기에서 혼동을 해 시작해가지고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하나가 딱 잡히니까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낙제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30년 이 회계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니까 요새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회계 쪽을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짧은 시간 내내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해시키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중국어는 잘하지만 회계의 기초가 없는 사람을 빠른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거를 좀 그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지금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중국인을 갖다 제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중국인을 한번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니까 중국어 잘하잖아요.
한국의 회계 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했더니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이해하더라고. 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회계라는 거에 사실 여러분이 좀 뒤지는 건 뭐냐면, 나중에 회계 쪽에 나오겠지만, 회계라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를,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해가지고, 그걸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대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 이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거를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아마 해주면 몇 개월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난 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회계 쪽은 정말 잘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회계사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중국어는 중자도 모르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중국 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 답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처음에 중국어를 할 때 보니까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저를 가르친 분이 중국 유학생이었거든요. 굉장히 나한테 칭찬하더라고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러는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잘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중국어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법문이 나오고 이제 문법을 설명하는데 문법이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본문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중국어로 된 그것까지 다 했었어요. 해설을. 그걸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키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해석을. 근데 해석을 했죠. 해석이 잘 되더라고. 나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나를 잘한다 하니까 내가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나보다 젊은 사람한테서 칭찬을 받는 게 영 기분도 그렇고 아마 이건 나한테 이게 과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정을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무슨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피더니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보라고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밑에 이거 해석 우리 문법 설명하면 아래 한국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습 잘하면은 미리서 해가지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죠. 근데 중국 책 가가지고 이렇게 펴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죠. 중국말밖에.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 한 10개 했는데 10개 다 아무 막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랬는데도 당신이 그렇게 부인을 계속 하냐고 이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계속 부인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중국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밑에 이런 그게 갖고 나중에 법전이었어요. 법전을 10개를 했는데 그냥 10문제를 다 맞힌 거예요. 하나도 막힘이 없이.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중국의 천재도 아니고 중국어에 다 똑같을 거다. 아마 회계사 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중국어를 갖다 저 같은 요령으로 공부하면 아마 1년 안에 중국어 그냥 달달달 할 거다. 특히 독해 이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또 책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계사를 위한 중국어. 아니 꼭 회계사만 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중국에 또 회계를 공부하러 간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4대 법인 얘기입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교재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론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그 챕터에서 꼭 필요한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문제는 내줘요. 그러나 그 문제만 갖고 시험을 보는 그런 건 아니죠. 시험은 얼마든지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교재에 있는 문맥을 다 이해를 하면 문제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저도 중국
거를 공부하기 전에 그 다른 회계학 서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중국 회계학은 사실 회계책 원래는 중국어가 좀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페이지에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책에가 그 내용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외워서 가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빅4라든지 이런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몇 분 정도 있냐. 주책회계사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주책회계사 한 명 나왔는데 그 사람은 지금 상해 근무하고 있죠. 상해 PwC에 근무하고 양혜숙 회계사라고 개인에 대한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저하고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가기 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자세한 멘토를 제가 해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한테 여러 명 찾아왔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당시에 벌써 여러 번 공부도 했고 뭐 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는 한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PwC에 이제 근무하고 거기서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빅4에 그거는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고는 싶은데 지금 회계사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빅4 같은 데는 다 그 중국 전문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전문 부서가 있더라도 그 중국 전문 부서 물론 주책회계사 있으면 그 사람도 선호하죠. 그런데 회계법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그 전문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 부서 업무, 예를 들면 중국 업무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중국 회계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문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전문 부서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부 간에도 서로 이런 돈을 주고받아요. 수익을 배분하죠. 요새는 실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실적을 갖다 서로 따지다 보니까 어떤 뭐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자기 부서에 주책회계사를 하나씩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계법인에도 적어도 필요한 숫자는 한 몇 명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약 주책회계사를 시험을 이제 봐가지고 미래, 장래 어떤 전망이 어떠냐 요거 연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런 전망이 없다면 이게 비싼 시간, 바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묻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한 과목도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허송세월 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한 것이 여러분이 다 재산이에요. 중국어를 하되 고급 중국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되 회계학에 막힘이 없다 이거죠. 그런 실력을 어디 가면은 다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 면접 할 때 책 필요도 한번 해석을 해봐라. 실력이 몇 분 안에 쫙 나와요, 그 사람이. 어디에 능하고 어디에 약한지. 근데 여러분이 그 공부해 놓은 게 어디 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걸로 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자, 우선은 외국인의 어떤 비율이나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다양하게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 이것만 따지면 그 사람만을 중국인으로 한다면 사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대만, 홍콩, 마카오
요거를 외국인으로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그 규정에다 지금 넣어놨는데 그 사람들까지 넣으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만 사람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기본으로 언어가 같잖아요. 번체자만 쓴다는 것뿐이지 그 문장 뭐 순서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도 뭐 거기하고 뭐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합격자 숫자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는 홍콩하고 대만, 마카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도 학교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합격한 숫자를 합치니까 많은데 실제로 질문을 하신 분은 그것이 아니겠죠. 중국어가 아닌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합격하냐.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이 중국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외국인을 와서 우리도 중국인도 이게 뭐한데 너희들까지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위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가급적 많이 와갖고 봐서 그 사람들이 외국 가서도 활동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이제 우대를 하는 정책을 취하죠. 그리고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OX 문제. OX 문제가 보통 첫 번에 딱 OX 문제 나와요. 한 10문제 나오는데 OX면 둘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문장을 해서 놓고 이거 맞으면 O, 틀리면 X를 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 그거 점수 잘 나올 것 같죠? 나중에 보니까 제일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러냐? 쉬운 만큼 맞으면은 점수를 주지만 틀리면은 그만큼을 감점을 해요. 그러니까 10문제에 5개는 맞았고 5개는 틀렸어요. 그러면 몇 점 나오는지 아십니까? 빵점. 0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 차라리 답을 하지 말자.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안 하면 빵점이죠. 마찬가지로. 근데 진짜 이게 잘 안 써져요. 왜냐하면 OX 문제라는 건 그야말로 정말 그 애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 감히 이렇게 답을 못해. 잘못하면 감점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변별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점수 이렇게 안 주는 그게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실력을 갖다가 판가름을 높은 사람은 합격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돼 있고 문제도 좀 단순화돼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합격자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지금 아마 과목 합격자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험이 지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CICPA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뭐 무슨 시험인지 모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는 사람이 적고 준비한 사람이 적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제 이런 걸 살펴본 듯이 중국 회계사 시험이 이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낮아졌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외국인도 시험을 이제 이렇게 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1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 이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합격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향 곡선 있지 않겠어요? 인기도가? 예를 들면 AICPA 같이 많이 합격자는 나오는데 쓸모가 없다. 그러면 그 시험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CICPA는 그야말로 가치, 이건 짱이죠, 짱. 여러분이 만약에 합격하면 그 가치는 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아까 그 조선족 회계사가 들어와 있다. 몇 명 들어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선족도 사실 중국에서 회계사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수도 적고, 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회계법인에 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KPMG가 그 조선족이 하나 와 있는 거, 여자분인데,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여기서 계속 근무한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선족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조선족은 중국인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조선족을 쓰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주체국에서 합격하면 당연히 여러분을 쓰지 그 사람을 왜 씁니까? 그 사람이 중국인을 써놓으면요, 그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하면 자기 편 들어요. 중국 편 들어요. 필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가 페이 물어보셨죠? 네. 실무 경험. 실무 경험은 처음에 여러분이 학교 가면 당연히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 놓으면은 이런 이론이나 이런 거는 정말 가장 높아요. 그리고 우리도 회계법인에서 있을 때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은 그 해에 합격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봐요. 가장 이론적으로 밝은데 실무 쪽은 아니죠. 가서 실무를 좀 접해보고, 이게 이론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케이스가 적은 거죠. 포괄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주체계계사 합격하면은 일단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서로 한국에서 누가 오라고 한다 해도 한 3년 내지 5년은 중국으로 가서 실제로 그 중국인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배우고, 그렇게 현장으로 해야 자기 정말 그 지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야기할 때도 그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연봉 이야기 나왔는데, 연봉은 그건 이제 서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중국의 연봉이 우리나라보다 초창기에는 적고 간부가 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비교할지 그걸 난 모르겠어요. 어제도 내가 중국인 친구가 나하고 좀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친구가 처음에 상해에서 인턴으로 들어가니까 60만 원 주더래요, 한국 돈으로. 1년 뒤에 2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더라고. 3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실 200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건 뭐 높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국 현지에서는 보면 60만 원짜리가 1년 뒤에 200만 원 되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일할 때 보면 중국 회계사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 휘를 나눠 가지거든요. 그 사람들 청구해온 보면 그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그레이드가 파트너라고 그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층층별로 되어 있는데, 파트너 봉급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들. 참. 그러니까 그냥 이리적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지금 그 회계사 이게 뭐 페이가 낮다,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일해 가지고 자기 능력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페이를 요구하면 안 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적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1년에 단기 순이익 10억씩만 한번 갖다 앵겨보세요, 기업에. 여러분 봉급 안 올려줄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건 중국의 그 이리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은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예. 또 하나 있네. 맞아요. 경제법은 중국 거기에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그 중국의 그 회사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파산법, 어음수표법,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제 관련된 법규를 이제 총칭해서 경제법이라 하죠. 그런데 회계사가 시험부에 그냥 모든 경제법이 다 들어가냐? 그건 아니고,
그 경제법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뭐는 회사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다른 그 국유 뭐 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중국어. 저는 이제 중국어를, 물론 이제 이건 회계 쪽은 잘 하시죠? 그럼 회계 쪽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는 분은, 저는 또 그런 중국어도 안 되고 회계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러면 당신은 둘 다 안 되니까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시오. 나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그거. 그리고 회계학도 그렇게 요령 있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중국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국어를 그 독해를 갖다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요새 지금 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갖다 이렇게 저는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책을 쓰려고 보니까 좀 약간 망설여졌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판단은 독자들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제 대답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중국어 그 문법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의외로 또 간단해요. 우리나라 문법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어 문법은요, 회계학에 등장하는 그 개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개사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뭐세, 개사 몇 개 정리해 놓으면 그걸로 간단히 끝나요. 실제로 제가 그 작업하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것도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계사가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거, 이거 말하는 거 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독해만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 합격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가서 일하면서 언어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전담부서는 대부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그 빅4나 이런 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임자를 뽑으려다 보니까 적임자가 없는 겁니다. 각 회계법인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계법인의 어떤 그 유능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실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러면 그 부서가 활성화됐다가 그 사람이 빠지면 스르르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 주체회계사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어느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전문 뭘 하나 꾸렸다. 아마 여러분 위주로 굴러갈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이게 현재 스테이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여러분이 갖춰갖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개척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옛날에는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 전부 다 한국으로 올라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이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도대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 봤더니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데 좀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이 잘 발달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치안이 뭐 잘 되고 있다든지 어디 뭐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중국 업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 각주구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갖다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기서 칼 찾으면 되게 물은 흘러가고 배는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다 놓고 보지 말고 미래에 이렇게 예측해 가면서 이렇게 본다면 미래는 아마 굉장히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죠. 전담부서? 아, 그래. 궁금하시겠네요. 자, 전담부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 중국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업체 오너가 중국 사람이에요. 100% 투자 회사야. 그러면 그 회사 감사를 나가야 되겠는데 감사하려다 보니까 직원이 전부 중국인. 물론 한국 사람 있긴 한데 이 한국 사람이 무슨 회계 담당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통역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통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꽁통이 안 돼. 그럴 때 만약에 한국에 주체격회사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중국말로 전문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체격회사가 그야말로 전문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통하는 거죠. 거기다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중국의 어떤 회사를 살라고 그랬어요. M&A를 해야 돼요. 그러면 M&A 하려면 중국에 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회사. 그러면 모든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나요?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하나하나는 거래에서 일어난 거고 그 거래란 거는 그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주체격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체격회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거기 우선적으로 그리 나갈 겁니다. 이런 몇 개 예만 들었는데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상장하잖아요. 중국 회사가. 그러면 그 상장회사 가서 조사해야 돼요. 조사로 나갈 때 중국 어떤 그 회계라든지 세무 쪽을 잘하는 사람이 나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중국의 주체회계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의가 대단한 것 같고 제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냥 과거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인회계사 시험의 어떤 추이나 이런 걸 보고 미래를 좀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여러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준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한 만큼 그 결과를 반드시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